40년 경력의 이코노미스트는 과연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 이거 살짝 우리가 좀 이렇게 컨닝할 수 있습니까? 어두운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어떻게 하면 투자의 눈을 밝게 하고 또 투자의 길을 더 밝게 비출 수 있을까요? 오늘 또 의미 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요. 김한진의 투자의 눈, 투자의 길, 이 책의 저자인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사실 여의도에서 증권가에서 김한진 박사를 모르면 사실 간첩이죠. 모르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1세대 애널리스트, 1세대 어떻게 보면 이제 여의도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1세대는 아니고요. 예. 네, 그냥 2세대 정도. 2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또 이게 좀 낮추시는. 선배님들이 계셨죠. 네. 경력이 지금 한 40년. 네, 뭐 현재까지 따지면 뭐 네. 거의 4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또 어떤 경제 사이클 정말 여러 번 다 겪으신 거잖아요. 다 겪었는데 다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사실은 글을 쓰시는 직업이니까 네. 기록으로는 또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체득화되어 있는 것도 네, 펼쳐보면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그 당시에 정말 뭐 현장감 있게 이렇게 기억이 되살아나는 그런 거는 있지만 뭐 사실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네, 많이 잊어먹죠.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만 하더라도 벌써 17년 전 얘기네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겪어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열심히 일하는 30대 이런 분들 거의 이제 금융가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되게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실 때 여러 번의 위기 또 경기 사이클 많이 겪어보셨으니까 2025년 대한민국의 경제는 좀 위기, 침체 어떻게 좀 정의를 하고 계세요? 뭐 경기 순환적인 측면, 뭐 흔히 경기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는 뭐 지금 둔화기에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언제 호황이었느냐라고 한다면 뭐 조금 애매하지만 아무튼 지금은 조금 슬로우 다운, 네, 약간 식어가는 그런 기간인 것 같고요. 네. 세계 경제 자체가 사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 4년째 확정됐어요. 네. 미국은 4년째 확장. 네, 그래서 거의 4년간 확정됐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경기의 저항, 경기가 더 이렇게 뻗어 나가려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추진력이 필요한 그런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금 중요한 게 이런 뭐 경기 순환적인, 그러니까 네.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보다는 과거와는 달리 조금 구조적으로, 구조적이라고 하면 조금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더 어렵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막 이렇게 엉켜서, 예. 경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다. 예를 들자면, 뭐, 미국이 계속 뭐 미국 땅에다 투자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국내 투자를 못하는 소위 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이 계속 이제 관세를 압박한다든지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조금 뭐 수출하는 국가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뭐 우리 같은 수출 기업, 수출 국가 입장에서는 뭐 안 좋은 부담들이 더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내수로 눈을 돌리면 과거에는 이제 수출 경기가 조금 안 좋을 때는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건설 경기를 많이 네. 이제 부양했지 않습니까? 네. 돈도 풀고 또 뭐 대출도 많이 이렇게 자유화해주고, 그렇죠. 뭐 SOC 투자 같은 것도 네, SOC 일으키고. 투자도 하고 뭐 지방 건설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성숙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그 재정 정책을 통한 이제 특히 이제 토목 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기 부양이 좀 한계에 달했다. 도로도 충분하고 다리 뭐 교량 네. 뭐 철도도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부채도 지금은 GDP 대비 50%로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예.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재정을 이렇게 풀 수도 없는 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는 이제 집을 사느라고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었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소비 여력이 없는 거죠. 주택에 묶여서 돈이. 그렇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제 조금 어렵고, 그리고 30대 초반에 뭐 취직을 해서 뭐 40대 중반에 은퇴하는
이제 그런 우리나라 고용 구조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용의 80%를 감당하는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일으키지 못하는 이제 저부가 가치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고용이 약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소비의 그 잘 가계부채와 도 문제고,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가 잘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기업들은 이제 해외에 좀 투자를 하고, 그리고 국내에 투자할 여력은 점점 쪼그라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당장 문제는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넉넉히 있으면 점점 나빠지는, 소위 일본의 90년대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으로 향해 가는 듯한 이제 안 좋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2025년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여기서부터 잘해야 하는데, 투자의 눈, 투자의 길. 이 책이 김한진 박사님이 쓰신 어떻게 보면 이제 거시경제와 또 그걸 이제 투자로 이어가는 그런 방법에 관한 책인데, 투자의 만신창이가 되지 않으려면 거시경제를 봐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요? 네, 투자가 사실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어렵죠. 네, 갑자기 뭐 경제 지표가 망가진다든지, 또 뭐 물가와 금리가 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5만 가지 그 현상들이 있는데,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요즘에 어떤 게 뭐 조금 안전한 투자이면서 조금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익을 높이는 투자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저는 시장을 통해서 뭐 이렇게 경제가 얘기하는 신호를 약간 캐치하는 게, 얻어내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가 먼저 떨어져요. 시장 금리가. 예. 그래서 시장 금리가 계속 조금 아주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조금 뭐 6개월, 뭐 3개월 후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또 주식 시장이 뭐 주가 자체도 답이 있습니다. 좋은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도 주가가 뭐 시원찮게 반응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이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신호일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조금 뭐 이런 지표에도 주가가 이렇게 환호한다고, 주가가 이렇게 반색을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올라가면 그런 경기가 회복된다는 신호고, 이게 이제 경기와 주식시장, 뭐 자산 가격과 경제 지표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숨바꼭질 과정에서 좀 금리라든지 채권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 시장 자체의 반응을 보면서 네. 판단하는 것도 조금 좋은 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같이 이제 4차 산업혁명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혁신성장 기업들이 투자를 일으키고 또 소비를 일으키고, 이제 이러한 뭐 약간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이제 그러한 측면이 더 이렇게 확실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경제 지표보다는 기업 실적의 모멘텀, 기업 실적이 우리 눈높이보다 조금 더 좋아지게 나오는지, 좋게 나오는지, 아니면 우리 눈높이를 충족을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제 지표보다는 좀 기업 실적을 중심으로 혹은 기업의 활동을 중심으로 좀 초점을 둬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거시경제를 또 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흐름을 읽어야 하니까. 맞습니다. 그 책 뒤에도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진 자가 부의 길을 걷는다.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혁신 성장의 시대, 4차 산업 시대, 그 또 AI 기술이 중요한 시대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이 미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의 흐름이 또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제조업 공장까지도 미국으로 들고 들어오라고 하니 더더욱이 우리가 미국부터 주시해야 할 필요가 더 강해지는 거죠. 네, 꾸준하게 미국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차고 넘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뭐 미국 주가만 뭐 계속 오르고 나머지 시장은 뭐 다 찬밥이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리더십이 미국에 있다. 주식 시장의 리더십이 계속 발휘되다가 좀 약해질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틈바구니를 뭐 기타 시장이, 주변 시장이 또 우리나라 시장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뭐 강약의 흐름을 탈 필요는 있지만,
전체적인 리더십은 미국이 갖고 있다. 지금 전 세계 혁신 성장, 그러니까 혁신 성장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없던 기술과 방법으로 프로세스로 뭔가를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네. 그러한 그 30개 종목을 누가 뽑아놨더라고요. 어느 언론사에서. 보니까 거의 22개 기업이 다 미국 기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국과 유럽 기업이 몇 개 있는데,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한 2개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절대 힘이 미국에 쏠려 있다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좀 체크를 하고, 또 미국 시장에 조금 발을 담그고, 네. 이런 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부터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또 돈이 또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도 부인할 수 없고 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이 올라오는 걸 또 견제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또 그 사이에서 우리는 중국의 어떤 산업 성장을 또 규제를 할수록 우리 산업의 기술력을 조금 더 중국이 따라오는 데까지 시간을 확보하는 이점도 있습니다만 또 무역의 어떤 물동량 자체가 좀 좋아지지 않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또 수출할 곳 한 곳이 또 막히는 그런 또 그렇죠. 역효과도 생기고요. 네. 어느 곳 하나 좀 쉬운 것은 없습니다. 네, 사실 역사적으로 쉬운 적은 없었죠. 그래서 아마도 좀 더 복잡해지고 좀 말씀하셨던 미중의 불가피한 갈등, 견제, 그리고 견제를 받는 중국이 계속 또 치고 나가는 이제 그러한 딥시크 같은 사례를 보면 결국에는 패권을 쫓아가는 국가가 결국 패권을 누르는 국가에 순수히 복종하고 굴복하지는 않는 역사적인 사례를 약간 힌트를 주는, 그렇다고 뭐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막는다고 해서 중국이 다 막힘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의 한 일례다. 라고 저는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꾸역꾸역 눌러도 또 꾸역꾸역 올라오고요. 네,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언뜻 떠오르는 것은 네. 항상 패권 경쟁이나 국가 간에 조금 열심히 경쟁하는 구도에서 그 관련된 기술이 혁신적으로 더 빨리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새로운 길을 찾는 거죠. 네, 17세기, 18세기의 뭐 대항해 시대에서도 항해술, 뭐 이게 스페인, 포르투갈, 모든 그 당시에 유럽의 열강들이 뭐 네덜란드 비롯해서 이렇게 신대륙을 혹은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많은 산업들, 그 당시에 항해술이 놀랍게 발전했고, 조선 기술도 발전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약탈한 그러한 산업들의 가공 기술,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세공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이 발달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쟁은 결국에는 기술의 발전을 더 촉진시킨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중 갈등이 기술의 발전에 훨씬 더 보탬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군사적으로 민감한 기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 AI 기술, 로봇 기술이 또 머지않은 훗날 분명히 군사적으로 또 쓰일 테고요. 또 일부에서는 또 이미 또 쓰이기도 있고. 맞습니다. 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재가 강해질수록 청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네. 그 위기감에서 비롯된 어떤 그 발전, 네. 그것도 굉장히 또 촉진이 된다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안팎에서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경기가 좀 둔화될 것 같으면 통화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하면서 네. 어떤 좀 처방전을 내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얼마 전 2월 25일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한 차례 이제 낮추기도 했고 금리 인하 흐름으로 또 가고 있죠. 근데 이런 금리 인하 카드 이거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보시더라고요. 네, 책에서 뭐 그런 얘기를 썼는데 사실 예전에는 금리를 인하하면 실질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금리,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국고채 뭐 3년물, 5년물이라든지 네. 또 뭐 미국 국채 10년물 잘 아시는 이런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짐으로써 뭐 모기지 금리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대출 금리도 같이 안정이 되면서 조금 이게 작동을 했는데 단기 금리를 내리면 저기 멀리 있는 중장기 금리도 같이 따라서 네, 내려오는 네. 컨트롤이 됐는데 네. 예를 들어서 통화 정책이 이제 긴축을 할 때는 이게 말을 듣는데 네.
완화 정책을 할 때 돈을 풀 때는 이게 줄을 당길 수는 있지만 줄을 느슨하게 했을 때 그 멀리 있는 금리가 좀 말을 안 듣는 그러한 현상은 최근에 뭐 한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2008년에 그 당시에 버냉키 연준 의장도 결국에는 그래서 양적 완화를 금리를 낮춰도 장기 금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내려가니까 시장에서 채권을 그냥 무식하게 좀 무식하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면서 결국에는 장기 금리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그렇듯이 지금은 점점 그때보다도 지금 17년 전에 금융위기 때보다도 통화 정책이 고장나 있다. 고장난 이유는 돈을 그 당시보다도 지금 17년 동안 더 많이 풀었고, 가령 뭐 2000년 이후에 풀린 통화량의 70%가 금융위기 이후에 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GDP 대비, 실물 경제 대비 통화량도 더 많이 가파르게 지금 증가했고, 거기다가 각국이 이제 재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2010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그래서 뭐 재정이 부실해졌다는 얘기는 국채를 그만큼 더 많이 발행했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잘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죠. 주식이 늘어나면 주가가 좀 안 좋아지듯이 채권 발행이 늘어나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그렇죠. 채권 가격이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최근에 이제 현상이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 고장났다.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계속 또 QE를 양적 완화를 또 하고 돈을 더 많이 풀고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돈을 풀기 위해서는 어디선가는 조달을 해야 하니 채권 발행, 국채 발행을 많이 늘리게 되고 국채 발행이 많이 늘어날수록 시장에서 그걸 다 소화를 하지 못하니 금리가 또 올라가는 국채 채권 가격이 또 떨어지게 되고 악순환이네. 근데 또 돈은 또 필요하니 또 더 발행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통화재정 정책의 좀 효용성이 떨어진 상태, 효과가 떨어진 상태에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들이 계속 조금 더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기축통화국이야 뭐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그 주변 국가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또 경기가 둔화될 때 이제 금리를 내려서 그걸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살려내려고 펌프질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한 때다라는 또 지적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고 또 돈을 풀겠죠.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통화 정책이 작동을 잘 안 하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또 이제 돈을 더 많이 풀고 그래서 뭐 기업 이익이나 혹은 뭐 경기 뭐 지표나 뭐 여러 가지 주가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대입해 봐도 금리가 올라갈 때가 이제 재밌는 장이 나타나고 금리를 내릴 때는 좀 안 좋은 장, 좀 고달픈 장이 전개가 되고 이게 역사의 그동안 자본시장의 흐름이었죠. 근데 지금과 같은 이제 변곡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작 시점에서는 투자자들이 금리만 내리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고생은 아닌데 어쨌든 행복시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이제 금리를 많이 내린다는 얘기는 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은행이나 뭐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린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게 조금 위험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그 현재 상황을 보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고 안 좋을수록 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내린다라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시장의 시계열은 좀 길지 않습니까? 뭐 길다라기보다는 좀 멀리까지 내다보지 않습니까? 뭐 최소한 1년 이후까지. 그 다음 국면을 또 지켜보시는 분들에게는 또 그게 긍정적인 신호가 또 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주식시장은 계속 순환하니까요. 지금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우리가 사계절을 얘기했을 때 이제 약간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서 가을이라는 게 이제 경기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경기에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기가 더 위로 뻗지를 못하는 이제 그런 한계 상황이 이제 가을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가을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이제 금리가 내려가도 좀 걱정이고
또 연준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걱정이고 그렇다고 안 내리면 더 걱정이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조금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디 이렇게 비빌 언덕이 없다고 그럴까요? 우왕좌왕하는 이제 그런 게 지금 장세의 특징이고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오늘은 올라갈 것 같고 내일은 또 떨어질 것 같고 시장이 이렇게 헷갈리는 국면이 가을입니다. 근데 현재가 네. 사계절로 따지자면 가을 같은 네, 국면이라고 네, 보시는 네. 거고요. 우리가 김한진의 투자의 눈, 투자의 길 이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몇 가지 키워드를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건초 더미를 사라라는 걸 이제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로 띄울 텐데요. 여기서 말씀하신 건초 더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뱅가드 명예회장님인 존 보글 예. 회장님이 건초 더미를 사세요.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ETF 주가 연계 증권을 이제 사업하시는 존 보글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ETF를 사라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지금 산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예. 아마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이해하고 좀 계속 따라가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ETF라는 이제 좋은 투자 수단이 이제 꾸러미 투자죠. 꾸러미 투자. 묶어서 엮어서. 네, 묶어서 패키지로 사시면 조금 뭐 개별 종목의 위험을 그렇죠. 조금 최소화하시면서 전체적인 산업의 혁신 성장 산업의 흐름을 잘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끌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별 주식 투자, 개별 기업 분석과 예측에 더 뛰어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그쵸. 개별 기업 예. 투자하시는 거 그것도 뭐 나쁜 거는 아닌데. 그럼요. 다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능력의 범위가 거기까지 되지 않는다면 네. 뭐 펀드 간접 투자라든지 네. 아니면 꾸러미로 엮어서 ETF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산업에 함께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사이클 네. 흐름하고. 그러면 몇 가지를 좀 한번 나누어서 볼까요? 요즘에 사실 뭐 ETF에 몰리는 돈도 역시나 AI 쪽, 로봇 관련주로 또 많이 몰린다 하더라고요. 이런 그 혁신 첨단 기술 투자는 현재 시점에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뭐 지금 4차 산업이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그 중심에 AI가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 투자는 당연히 조금 AI 특히 이제 좀 핵심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무게를 두는 것은 맞지만 네. 이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매년 뭐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올해는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쉬어간다라는 것은 뭐 특히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숨고르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박스권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는 우리가 단언할 수 없겠으나 지난 2년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아졌고 좀 비싸졌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월가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계속 캐펙스를 그러니까 자본 지출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투자에 대한 효용성은 지금 담보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올해는 이제 기업들이 조금 그 투자가 그렇게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정보고요.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이 현재 지금 높은 좀 밸류에이션을 그렇다고 이제 거품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뭐 PR이 30배밖에 안 되니까요. 100배도 아니고. 그래서 거품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조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지고 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AI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과거처럼 작년처럼 이렇게 또 너무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덜 오른 뭐 아주 빅테크보다는 조금 그 밑에 있는 미들테크라든지 또 하드웨어보다는 약간 뭐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 기업이라든지 혹은 뭐 AI를 구동시키는 뭐 축을 이루는 기업들보다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 같은 네. 경우가 이제 그 구동시키는 기업들에 속하는 것이고요. 이제 올해는 그걸 응용하는 그런 응용하는 기업들이 또 이걸 해서 그걸 이제 상업화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다양성에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몰입해 있거든요. 아하. M7에. 네. M7이 특히 2024년에 심했죠. 네, M7이 아니면 이제 주식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금 그렇게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올해는. 네. 그러니까 AI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고 네. 뭐든지 투자도 이런 성장 산업에 장기적으로 보면 낮고 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그 투자 금액의 어떤 지속 가능성, 기업들의 투자의 지속 가능성, 또 밸류에이션까지 같이 또 고민이 되니 네. 항상 단기적으로 보면은 늘 또 고민이 되는 것도 그렇죠. 사실이고요. 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또 최근에 정말 많이 주목을 한 게 물론 이게 뭐 몇 개월 된 거는 아니고 뭐 한 2년 이상 지금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방산, 조선, 특히 우리나라에서 되게 또 이제 강점으로 많이도 부각이 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필요하다 언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단기적, 중장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매우 좋게 봅니다. 어. 예,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 좀 비싸졌긴 했지만 예. 그래도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 한정된 기업 산업에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K방산 조금 기대해 봄직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전 세계 국방력이 전문기관 분석에 따르면 6위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방위산업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래서 특히나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분업 질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블록화되고 경제 이념이 들어가고 또 독자 생존이고 개별 생존이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어쨌든 좀 국방비 증강을 유럽에도 요구하고 전 세계에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독자방위 체제가 올해가 이제 트럼프 시작 또 2기 시작이지만 이게 원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토도 GDP 대비 지금 2%포인트 국방비 지출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곧 뭐 해결될 걸로 기대됩니다만은 결국에는 유럽이 국방비를 계속 증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일 것 같고요.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조선업종이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인 신분에 이제 전화를 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슈가 됐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4년간 계속 수혜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특히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해군 군사력은 이제 조금 그 선박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항공모함이나 이런 걸로는 이제 뭐 미중 수준이 뭐 미국이 월등히 높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남진아해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이 인공섬을 많이 구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다 비행장을 만들고 떠다니는 항공모함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많은 미국의 선박이 필요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 다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이 독자적으로 지금 선박을 해군력을 증가시킬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이 그거를 충족시켜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요거는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도 보신다라는 걸로도 익히고요. 사실 그 방산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앞에 K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엄밀히 봐도 대표적인 수출 기업이 된 거고요. 22년 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면서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한 그 이후에 1년, 2년 계속 지날 때마다 전쟁 끝나면 어떻게 할 건데? 전쟁 끝나면은 저거 반토막 난다. 막 이렇게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럽을 필두로 해서 방위비는 계속해서 증액될 수밖에 없다. 이런 기대로 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것 같고 전 세계 국방시장, 방위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그럴까요?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인류 전체적으로 보면 참 비극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투자 시장에서는 또 이게 또 기회가 되기도 하고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자재 투자도 괜찮다고 이렇게 보셨어요.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원자재라는 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뭔가를 가격을 맞추려고 했다가는 크게 또 다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자재는 그 자체가 이제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가령 뭐 지금 국제 유가 WTI 기준으로 장기 평균 명목 유가가 한 $70 됩니다. 배럴당. 예. 그러니까 이제 $70에서 많이 떨어지면 벗어나면 아래로 그때 이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이 올라가면 이걸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좀 적용해서 보면 한 $50 밑이 이제 조금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저유가고요. 네. $110 위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유가입니다. 그래서 $70를 좀 기준으로 해서 너무 싸지면 이제 그 경기가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좀 무너지는 국면에서 이제 저유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유가가 싸지면 또 싸진 유가 때문에 이제 경기가 돌았습니다. 돌았으면 또 다시 또 석유에 대한 수요가 늘고요. 이제 이런 이제 좀 숨바꼭질 같은 흐름을 이해를 하신다면 원자재 투자는 좀 중장기 흐름에서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얼마나 벗어났는지에 좀 초점을 둬서 가끔씩 대박이 터지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사이클이 만들어진 어떤 원리에 따라서 네. 또 평균 회귀 법칙에 평균 따라서도 회귀 법칙이죠. 네.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좀 엣지 있는 원자재 투자가 돼야 될 텐데 네. 원자재는 아니지만 뭐 요즘에는 기후가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오렌지나 커피, 뭐 홍차, 원료인 티, 여러 가지 가격이 코코아 그렇죠. 뭐 이런 가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기후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조금 이제 그러한 그 기후 관련 원자재, 뭐 원자재라고 그래야 되나 식품, 그렇죠. 곡물, 네, 우주 곡물. 곡물이라든지 이런 그 식재료 ETF라든지 그런 관련 투자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원자력이 지금 뭐 기후 문제 때문에 어쨌든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넷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마지막 퍼즐을 원자력이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지금보다는 거의 2배 이상 지금 향후 한 20, 30년간 원자력이 계속 지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라늄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라늄 투자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눈여겨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라는 위기 상황도 투자의 기회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또 냉혹한 금융시장에서 또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돈이 정말 많이 몰리는 곳이 금입니다. 금값이 금값 아닙니까? 네. 사상 최고치, 국제 금값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국내 금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더 얹어져서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요. 금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는? 금은 조금 쉬어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쉬어간다고 해서 뭐 급락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오른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금답지 않게 올랐기 때문에 금은 좀 소리 소문 없이 올라야 그렇죠. 되는데 안정적이어야 하는 전 자산인데 세계 요란스럽게 지금 올랐기 때문에 번쩍번쩍 올랐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경계감이 있을 법한 그런 기간이라서 좀 숨고르기 이러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조정을 보이면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금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게 금이 전체적으로 금이라는 자산의 정의는 속성은 물가를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거죠. 물가를 가장 잘 해지할 수 있는 금이 결국에는 앞으로 물가가 잡히든 안 잡히든 2%씩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연준의 목표가 2%니까 인플레이션 목표가. 그러니까 금 가격은 2%는 보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금 달러보다는 다른 자산으로 원화라든지 엔화로 금을 사면 지난 10년, 20년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게 엔화로 금을 사는 게 가장 높았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결국엔 금이 엔화에 비해서 가장 평가절상됐다. 금에 대해서 엔화가 가장 평가절하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원화고요. 그리고
달러로 표시하면 달러 금은 제일 평가 절하가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제일 달러에 비해서는 덜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달러에 비해서 계속 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금에 비해서 다른 나라 통화가 더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지만 사실은 유로화나 엔화도 많이 그 평가 절하될 정도로 네. 돈을 ECB나 BOJ에서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중앙은행들에서. 네, 중앙은행들이.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조금 금은 모든 통화에 비해서 다 평가 절상되고 있다. 그리고 달러에 비해서는 지금 2% 정도의 물가 상승이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면 2%는 보장이 된다. 2%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근데 특히나 원화로 금을 산다? 그건 제일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원화가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지 못하기 약한 때문에. 통화니까요. 예. 이것도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만 씁쓸합니다. 역시 투자의 예. 기회. 사실 투자의 길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죠. 또 네. 그걸 또 투자의 눈으로 내다봐야 하는 거고요. 기후변화 이야기를 잠깐 또 해주셨습니다만 기후변화와 함께 인류의 또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예. 우리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고요. 이것도 어떻게 투자의 길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투자의 길이 될 수 있죠. 그게 뭐 생산 능력의 저하라든지 전 세계의 조금 재앙과 같은 고령화 현상이 우려가 됩니다만은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 8억 명 정도의 인구가 신인류가 탄생되는데 네. 65세 이상 인구가 2050년이라 봤자 뭐 한 20몇 년 네. 남은 거 아닙니까? 8억 명 이상 증가합니다. 이거는 거의 틀릴 수 없는 예측이고요. 근데 이게 좀 저개발 국가에서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북반구에 잘 사는 나라, 또 중국, 또 유럽,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고령화가 진행된다라는 점에서 네. 관련 산업이 아마 급속하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약 바이오라든지 로봇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당연히 기후위기도 심해지듯이 고령화 흐름으로도 가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돈을 잘 쓸 수 있는 나라들에서 네. 고령화 네. 흐름이 또 더 나타나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고 이것도 아까 그 건초더미처럼 네. 꾸러미로 투자하라라는 그렇죠. 방식으로요. 네. 우리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박사님도 많이 좀 들으시겠습니다만 이른바 국장 투자자들은 좀 외톨이가 돼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넌 아직도 국장에 투자하니? 이렇게 좀 이제 조롱을 받기도 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또 미국 주식 위주로 또 투자를 한다고 하고 물론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신 게 혁신기업 대부분이 또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국내는 좀 어떻습니까? 늘 이제 사이클을 많이 타는 산업이 있어서 국내 증시도 사이클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투자자들의 신뢰를 또 많이 잃은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짧은 관점과 긴 관점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짧은 관점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 한 2년간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올해는 미국이 빠지는 것보다는 덜 빠지고 오를 때는 조금 더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좀 오래 국한된 이야기고요. 좀 길게 봐서는 뭐 앞서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의 둔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내수 혹은 수출 양쪽에서 좀 어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것들이 뭐 앞으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씨를 뿌려도 그 성과는 조금 뒤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두운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그래도 미국 시장의 투자 비중을 일정 비중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국내 비중은 제한적으로 하고 특히나 이제 국내 투자는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전 세계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좀 굵직굵직한 시장 중에서는 어려운 시장이다 투자하기에 이렇게 보는 이유가 사이클 산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경기 순환 산업이 많아서 이게 바이 앤 홀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이클 산업은 이제 사이클의 피크를 칠 때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아지는데
항상 반복되는 게 고밸류에이션을 이제 뒤로 하고 그때 못 팔면 한 2, 3년간 혹은 3, 4년간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한국 시장인 거고 한국 코스피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앞으로 이제 저성장이 계속된다면 특히 그 저성장의 핵심에 전통 산업이 있거든요. 철강, 네. 뭐 석유화학 같은 특히나 이제 이번에 관세 국면에서 중국의 저가품의 이제 범람 가능성 그리고 하이엔드 쪽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위협들을 중국으로부터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선진국 기술에 조금 아직 못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는 선진국이 누르고 밑에서는 중국이 누르고 해서 너트 크래커 중간에 끼어버리는. 네, 중간에 끼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주식시장의 높은 성과를 조금 가로막는 가장 근원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은 조금 더 지혜롭게 투자를 해야 되고 조금 중장기 투자보다는 사이클을 타는 가장 한국 시장이야말로 가장 안 좋을 때 사서 자산 가치는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을 때 사서 굉장히 경기가 너무 이제 좋다고 할 때는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전략이 좀 기민한 전략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네. 가장 어려운 투자 시장이기도 하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사이클 흐름을 또 잘 읽게 된다면 또 초과 수익이 또 나올 수 있는 분명한 또 그런 시장이기도 하고요. 사이클 같은 거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전반적인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가 사이클을 너무 많이 타는 것도 네. 있습니다만 그런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거 가동을 하고 기업들도 24년도에도 뭐 배당 혹은 자사주 매입 소각 기업도 많이 좀 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좀 어떻게 희망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좀 멀었다라고 보세요? 아직 멀었죠. 신용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걸 충족하는 기업이 너무 적다. 없는 건 아닌데 여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기업도 좋고 투자자도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요. 네. 지금 2세, 3세로 이제 조금 경영권이 이전되면서 좀 열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기업주들이 많아졌고요. 정부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인식하고 이제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채워질 부분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밸류앱의 잠재력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3법 382조 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를 비롯해서 약간 소극적인 매우 소극적인 그러한 현상 그리고 좀 인센티브도 많이 줘야 되지만 사실 엄격한 또 벌칙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또 불성실 또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그러한 공시라든지 그러한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 징벌을 내려야 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칭찬할 기업들은 더 인센티브를 주고 안 좋은 기업들은 더 이렇게 좀 과감하게 더 채찍질을 페널티를 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유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현재까지는 좀 당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뭐 이제 그냥 야채 몇 개 주는. 네. 근데 채찍은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는 않고요. 네. 페널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밸류업 프로그램 조금 더 좀 강력하게 이끌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아쉬운 목소리도 또 많이 내는 게 현실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띄워볼 수 있는 키워드가 미스터 마켓입니다. 미스터 마켓. 이거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굉장히 변덕스러운 사람에 또 비유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IQ가 높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 같은 의인화한 거기도 한데요. 근데 주식시장을 또 볼 때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시선과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시선이 좀 엇갈리기도 합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네, 미스터 마켓은 뭐 모든 사람들이 검증을 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효율적인데 말씀하셨듯이 단기적으로는 뭐 조울증 환자, 거의 사이코패스 이런 정도로 이거는 이제 워런 버핏도 그렇게 비유를 했던 겁니다. 모욕의 달인, 캔 피셔가 표현했듯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능멸하는 달인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듯이 개와 주인의 관계에서 목줄 풀린 개가 왔다 갔다 하듯이. 산책할 때 이제 왔다 갔다 하듯이 거의 뭐 갈피를 못 잡는 이게 중구난방처럼 보이는. 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명목 경제 성장률 플러스 알파로 주식시장은 매년 상승하고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가 길어서 미국 S&P 500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매년 6%의 복리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100년간. 네. 그러니까 6%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걸 복리로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예. 정말 100년 전에 1달러를 투자했으면 어마어마한 자산이 된 거죠. 이거를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 아하. 또 PER과 기업 주식시장의 성과, 주가의 상승률을 이렇게 보면 역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PR이 높을 때 사서 그 상승률이 주가 지수의 상승률이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사서는 먹을 거 없다라는 거고요. 비싸게 사서는. 네, 그리고 쌀 때 사서 주식시장에서 크게 실패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 보면 중장기적으로 낮지 않다. 네, 그러니까 싸게 사서 실패할 확률은 높지 않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효율적인 거죠. 시장은 기가 막히게 과학적이고 효율적이고 단기의 그러한 그 변동성에만 당하지 않으면 네. 우리는 훨씬 더 주식시장에서 많은 것을 좀 얻어갈 수 있다, 부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인기 투표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체중계와 같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미국 시장에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약간 미국보다는 퍼포먼스 성과가 주가 성과가 낮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거죠.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97년 외환위기 직후 98년을 기점으로 보면 100배 올랐거든요. 그동안 100배 주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죠. 네. 근데 또 이제 삼성전자는 최근에 시가총액이 뭐 한 350조 원 뭐 안팎 이런 거에 비하면은 시대 흐름? 그러니까 최근 뭐 한 5년, 10년 시기를 조금 이제 좁혀놓고 보면 아쉬움이 또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도 대장주인데요. 네. 요거 좀 여쭤봐야겠네요. 끝내기 전에. 그 40년 경력의 이코노미스트는 과연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 이거 살짝 우리가 좀 이렇게 컨닝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네.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뭐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조금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그렇게 높지는 않게 아직 하고 있지만 그래도 60-70% 정도는 주식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연세가 좀 올라갈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자산 비중도 많이 갖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주식 비중을 더 갖고 계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저는 뭐 30대, 40대면 뭐 90% 주식 비중을 갖고 있을 텐데 지금 60대이기 때문에 60%, 70%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50% 이하로 주식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다, 오히려. 용기가 있다고, 네. 오히려. 이거는 주식 시장을 포기할 만큼 자산이 굉장히 많으시거나 내지는 이제 다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할 만하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저는 60-70%가 표준 비율,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10년마다 한두 번씩은 기회가 있다고 보면 30대이신 분들은 앞으로 한 10번의 기회는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뭐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는. 네. 네. 그런데 주식 비중을 70%, 80%는 가져가야 되고 이상은 가져가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좀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해서 네. 올해같이 미국 시장이 좀 비싸지고 좀 주가가 조정을 보일 개연성이 높은 이제 그러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전술적으로 조금 낮추는 거죠, 올해만.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주식 비중을 0%로 가져가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성장의 대가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게 더 위험한 거다. 네.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오늘 김한진의 투자의 눈, 투자의 길, 이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을 우리 김한진 박사님께 직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낭독을 네. 부탁드립니다. 네. 6쪽의 서문에 있는 게 좀 제일 제가 네. 써놓고도 쑥스럽습니다만 좀 네. 제일 와닿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어서요. 원래 시장은 위험보다는 기회가 더 많게 설계되어 있어 이 사악한 놈들, 예를 들자면 지독한 불경기나 악질의 인플레이션, 신경질적인 금리급 등 가혹한 환율 폭락, 기습적인 금융위기, 이러한 사악한 놈들만 잘 피한다면 나머지 기회를 잘 살려서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경제의 미세한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악한 놈들만 잘 피하도록 우리가 올해도 좀 노력하신다면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밝히고 투자의 길을 잘 찾고 또 밝은 길 중심으로 또 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오늘 별책 부록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가 쓴 투자의 눈, 투자의 길, 이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